안녕하세요. 회사 동료를 통해서 이곳을 알게 되어 하루도 빠짐없이 사연을 듣고 있는 30대 후반의 여성입니다. 저는 수도권 대학교를 나오고 꽤 좋은 회사 경영팀에 10년 정도 근무하여 지금은 팀장이에요. 남들에 비해 승진이 빨랐습니다. 그리고 제 입으로 말하기 부끄럽지만 학교에서나 회사에서나 남들에게 싫은 소리 듣지 않고 나름대로 인정을 받으며 잘 살아왔어요. 그래서 제가 학교나 회사에서 했던 것처럼 결혼 생활을 한다면 문제없이 행복하게 잘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죠. 하지만 사회생활과 결혼 생활은 다른 것이었나 봅니다. 저는 37살에 결혼을 하고 38살에 이혼했습니다. 결혼 생활을 한 1년 동안 시어머니 남편과 정말 질리도록 싸우고 또 싸웠네요. 그렇게 무수히 많은 싸움 끝에 도련님의 상견례 날 도련님의 결혼을 파혼시키고 저도 이혼 선언을 하게 되었습니다. 지금부터 저의 결혼에서 이혼까지의 모든 이야기를 들려드릴까 합니다. 남편은 저와 같은 회사였고 제가 이끄는 경영팀의 팀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저보다 2살 어렸지만 일할 때 보면 누구보다 열정적이었고 일하는 센스도 뛰어났어요. 회사 내에서 평판도 좋았고 다른 부서 사람들과도 두루두루 친하게 지냈죠. 저는 그런 남편을 보며 나이는 어리지만 대단한 사람이라고 느껴졌고 남편도 저에게 호감이 생겼는지 회사 일이 아닌 개인적으로 연락을 종종 하더라고요. 그렇게 카톡을 주고받다가 밖에서 따로 만나 밥도 먹고 술도 마시는 사이가 되었고 이러한 시간이 쌓이고 쌓여 연인이 되었습니다. 점점 마음이 깊어져 결혼을 생각하게 되었고 결혼 준비를 하면서 우리가 이혼하지 않고 잘 살기 위해 많은 대화를 나눴어요. 먼저 주변 사람들이나 이곳 사연을 들어보면 부부 사이에 금전적인 차이가 생겼을 때 주로 문제가 발생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는 금전적인 것은 항상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결혼 준비도 정확히 반반 나눠서 했고 집도 남편과 제가 같이 장만하였죠. 예단도 넉넉하지는 않아도 섭섭하지는 않을 만큼 준비해서 시어머니께 드리기로 했습니다. 그리고 결혼 후에는 시댁과 친정의 용돈이나 경조사비도 똑같이 드리기로 했어요. 시댁과 친정 둘 다 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어머니만 계신 상태인데 저희 쪽은 어머니가 떡집을 크게 하셔서 먹고 사는데 큰 지장은 없으시지만 시어머니는 딱히 일하시지 않고 형님과 남편 그리고 도련님이 매달 드리는 용돈만으로 생활하고 계시거든요. 남편은 이러한 상황을 이야기하며 시댁에 반드시 용돈을 매달 드려야 한다길래 그럼 저도 친정에 그만큼의 용돈을 드리겠다고 했고 남편 역시 이에 불만 없이 동의했습니다. 어떤 분들은 부부 사이에 너무 계산적이지 않냐고 생각하실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제 주변에서 시댁에는 용돈을 많이 드리고 친정에는 용돈을 적게 드리는 이유로 싸우다가 결국에는 이혼까지 하는 후배도 보았고 처음부터 확실히 이런 부분을 이야기하지 않고 참고만 살다가 나중에 서로에게 크게 상처 주는 부부도 봐서 일부러 돈에 관련돼서는 확실하게 정리를 하였습니다. 부부의 공동 생활비 역시 매달 동등하게 내고 남편도 저도 일을 하다 보니 집안일 또한 당번을 정해서 번갈아 가면서 하기로 했어요. 이렇게 우리는 결혼 전부터 부부 생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고 최고의 합의점을 찾아 우리의 생활 규칙을 완벽히 정한 뒤에 결혼했습니다. 결혼식을 마치고 남편과 팔짱을 끼고 행진할 때 이 남자와 앞으로 살 날이 너무 기대되었고 설레었어요. 신혼여행을 가서도 남편과 저는 그저 행복했고 앞으로도 이렇게 우리는 함께 웃으며 잘 살 줄 알았습니다. 신혼여행 후 한국으로 돌아온 우리는 먼저 친정으로 향했습니다. 결혼식 전에 신혼여행을 마치면 친정에서 먼저 1박을 하고 시댁으로 넘어가 1박을 하기로 약속을 했었거든요. 이 부부는 시어머니와 친정엄마한테도 미리 말씀을 드린 상태였고
분명히 그때 두 분 다 알겠다고 하셨습니다. 그래서 계획한 대로 먼저 친정에 가서 인사를 드리고 같이 저녁을 먹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오늘 신혼여행을 마치고 귀국하는 날인데 왜 집에 안 오냐고 하시길래 친정에서 먼저 1박을 하고 이바지 음식을 받아서 내일 시댁으로 갈 것이라고 얘기했죠. 그랬더니 시어머니께서 너희 마음대로 그렇게 정하면 어쩌냐고 하시더라고요. 저는 결혼식 전에 미리 말씀드렸고 어머니도 그때 알겠다고 하시지 않았냐고 했더니 그런 소리 들은 적 없다고 하시는 게 아니겠어요? 그러면서 원래 결혼하면 시댁에 먼저 와야 한다며 음식도 이미 다 해놨고 친정과 시댁이 멀지 않으니 바로 오라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미 친정의 짐도 다 푼 상태에서 밥을 먹고 있었는데 갑자기 어떻게 다시 갑니까? 그래서 시어머니께 죄송하지만 이미 말씀드린 부분이고 지금 시간도 늦었으니 내일 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어머니는 씩씩대며 그냥 전화 끊어버리셨어요. 기분이 찜찜하긴 했지만 그래도 내일 가서 남편과 제가 잘 말씀드리면 되겠지 싶어 따로 다시 전화를 드리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음날 친정엄마가 준비해주신 이바지 음식을 받아서 시댁으로 향했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 제게 뚱한 표정을 지으시며 이제야 왔냐고 하시더라고요. 원래 여자는 결혼하면 뭐든지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여야 하는데 어떻게 신혼여행 후에 시댁에 먼저 올 생각을 안 하고 친정부터 가니? 앞으로는 그런 식으로 하면 안 된다. 이제 너는 이 집 사람이니 죽어서도 이 집 귀신이 되어야 해. 에이, 우리 엄마가 왜 이러실까? 지금이 무슨 조선시대도 아니고 무슨 시댁이 먼저야. 엄마, 요새 그런 말 하면 큰일 나. 꼰대 소리 듣는다고요. 요새는 시댁도 처가댁도 공평하게 해야 해.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를. 네가 지금 우리 현수보다 나이 많고 팀장이라고 현수 조종해서 시댁을 얼렁뚱땅 넘어갈 생각하지 마라. 알겠니? 네가 나이가 많아도 그래도 현수는 너의 남편이야. 너네 집의 가장이라고. 엄마, 나보다 우리 와이프가 돈 더 잘 벌어. 우리 집의 실질적인 가장은 미진이 누나라고. 이게 아주 큰일 날 소리를 하고 있네. 안사람한테 누나가 뭐니 누나가. 이제는 안사람이라고 불러. 그리고 너네 집의 가장은 너야. 네가 돈을 더 적게 벌어도 그래도 넌 이 집의 장남이자 가장이라고. 그리고 미진이 너도 이제 현수라고 하지 말고 꼬박꼬박 현수 씨라고 존칭 써. 남편은 시댁이 우선시 되어야 한다는 시어머니의 발언에 열심히 제 편에서 말을 하려 했지만 시어머니는 꿈쩍도 안 하고 오히려 분위기가 더 안 좋아졌어요. 솔직히 시어머니의 말이 달갑게 들리지도 않았고 평소 같았으면 조목조목 따지고 대판 싸웠겠지만 결혼 후 처음으로 시댁에 오는 자리이고 남편도 열심히 노력하는 것이 보여서 그냥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 뒤로도 시어머니는 이바지 음식을 직접 만들어 와야지 업체에다가 사는 게 어딨냐면서 뭐라고 하셨어요. 친정엄마가 떡집 때문에 바쁘셔서 직접 요리를 못하시긴 했지만 이바지 음식으로 유명한 업체에다가 비싼 돈 들여서 일부러 준비해 주셨거든요. 그런데 그런 음식을 가지고 뭐라고 하시니 기분이 많이 상했습니다. 그래도 남편이 중간에서 시어머니의 말을 잘 막아줘서 그냥 꾹 참으며 아주 불편하게 시댁에서의 첫날 밤을 보냈습니다. 우리는 모든 일정을 무사히 마치고 다시 일상으로 돌아왔어요. 저와 남편은 결혼 전에 약속한 대로 공동 생활비도 동등하게 내고 집안일도 같이 하며 나름 즐겁게 생활하고 있었습니다. 그렇게 한 달 정도 후 시댁과 친정 식구들을 모시고 집들이 하기로 하고 먼저 시댁 식구들을 초대했습니다. 제가 직접 음식을 다 하고 싶었지만 평일에는 일하느라 바빠서 어쩔 수 없이 밀키트를 사서 상을 차렸어요. 상이 얼추 차려지니 도련님은 회사에 급한 일이 생겨서 가지 못하겠다고 전화가 오고 시어머니와 형님만 오셨습니다. 시어머니는 집을 둘러보시다가 부엌에 있던 밀키트 포장지를 보시고서는
사람을 초대했으면 직접 음식을 만들어야지 무슨 밀키트를 쓰냐며 뭐라고 하셨어요. 형님은 요새는 밀키트도 잘 나오고 무엇보다 회사 다니느라 바쁜 사람인데 어떻게 장보고 음식을 만드냐고 하며 제 편을 들어주시더라고요. 하지만 시어머니는 나는 젊을 때 애도 보고 어른도 모시고 요리도 직접 다 해다가 먹었는데 그게 그렇게 어렵냐며 뭐라고 하셨습니다. 그리고서는 일단 배고프니 밥을 먹자고 하는데 정말 국물 하나 남기지 않고 싹싹 긁어 드시더라고요. 식사를 마치고 뒷정리를 하는데 원래 오늘 설거지 당번이 남편이었으나 집들이 때는 혼자서는 힘들 것 같아 같이 하기로 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릇을 옮기고 남편이 설거지를 먼저 시작하려고 고무장갑을 끼고 있었어요. 현수야, 너 지금 이게 뭐 하는 짓이야? 네가 지금 설거지를 한다고? 네 마누라가 있는데 네가 왜 설거지를 해? 엄마, 당연히 우리 집이니까 내가 설거지 해야지. 그리고 오늘은 원래 내가 설거지 당번인 날이야. 뭐? 설거지 당번? 원래 돈 버는 남자는 설거지 하는 거 아니야. 얼른 고무장갑 벗어. 그리고 미진이 네가 해, 네가. 어머니, 제가 집에서 노는 사람도 아니고 저도 현수랑 똑같은 회사에서 일하는데 현수는 왜 설거지를 하면 안 되고 제가 다 해야 해요? 우리 집인데 당연히 우리 같이 설거지 해야 하는 거 아닌가요? 이게 지금 어디서 말대꾸야? 원래 설거지는 당연히 며느리가 하는 거다. 며느리가. 얼른 네가 해. 그리고 지금 나이 많다고 유세니? 네 남편한테 현수가 뭐니 현수가? 현수 씨라고 불러. 엄마 도대체 왜 그래? 그냥 가서 누나랑 앉아서 과일이나 먹고 있어. 내가 하고 싶어서 한다고 내가. 누나, 얼른 엄마 좀 데리고 가. 시어머니는 형님의 손에 이끌려 부엌에서 나갔어요. 저와 남편 둘이 같이 설거지 하는데 생각하면 할수록 시어머니의 말이 너무 화가 나더라고요. 그래도 남편이 설거지하면서도 자꾸 제 눈치를 보고 미안하다고 하고 또 무엇보다 제 편에 있는 것이 보이니 고마웠습니다. 설거지를 마치니 밖이 벌써 어둑어둑하더라고요. 이제는 시어머니와 형님이 집에 가셨으면 싶은데 일어날 생각이 하나도 없고 거실에서 TV를 보며 맥주를 마시고 계셨어요. 어머니, 밖에 어두워졌는데 언제 집에 가실 거예요? 내일 월요일이라 저희도 이제 좀 쉬고 출근 준비도 해야 해서요. 집에 가기는 뭘 가? 오늘 여기서 자고 가야지. 설마 집들이에 초대해놓고 잠도 안 재워주고 보내려고? 엄마, 오늘 자고 가는 거야? 집에 내일 아침에 마땅히 먹을 것도 없는데 괜찮겠어? 나는 엄마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는 거 좋기는 하지만 혹시라도 엄마 불편할까봐 걱정되네. 난 여기도 편해. 내 아들 집이 내 집이고 그런 거지 뭐. 그리고 집에 이제 와이프가 있는데 기본 밑반찬은 있어야지 그것도 없니? 도대체 살림을 하는 건지 마는 건지. 내일 아침은 그냥 간단히 라면을 먹던가 하고 얘 며느리야. 집에서 편하게 입을 옷 좀 줘봐라. 시어머니와 형님은 집에 갈 생각이 정말 하나도 없어 보였습니다. 저는 일단 남편을 데리고 큰 방으로 갔어요. 그냥 오늘은 집에 가시라고 말해달라고 했더니 남편은 엄마인데 어떻게 쫓아내냐고 하며 오늘 하루만 이해해달라고 부탁하더라고요. 정말 짜증이 났지만 그래도 오늘 시어머니가 뭐라고 할 때마다 중간 역할을 잘해줘서 그냥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날 밤 잠을 자야 하는데 시어머니는 밤늦게까지 맥주를 드시며 TV의 볼륨을 높여서 보시더라고요. 결국 저는 시끄러워서 잠을 거의 자지 못했네요. 아주 피곤한 몸을 이끌고 저와 남편이 출근 준비를 하고 있는데 작은 방에서 시어머니가 나오셨어요. 바로 출근하니? 밥은? 현수 아침은 안 먹이니? 저희 평일에는 서로 바빠서 아침은 집에서 먹지 않고 회사 근처 편의점에서 간단히 먹어요. 차리고 치우고 하면 회사 늦어서요. 뭐? 남편이 일하는데 따뜻한 밥을 집에서 먹여야지. 어떻게 만든지도 모르는 편의점 음식을 왜 사서 먹여? 너 정말 너무한 거 아니야? 어머니, 저도 회사에서 일해요. 제가 유세 떠는 것처럼 보일까봐 제 입으로 이런 말 하지 않으려고 했는데
엄밀히 말하면 회사에서 제가 현수 씨보다 일도 더 많이 하고 돈도 더 많이 벌어와요. 그런데 그런 제가 매일 현수 씨 밥까지 챙겨줘야 해요? 누나, 말이 좀 그렇다. 내가 언제 아침밥 달래? 그런 것도 아닌데 왜 말을 그렇게 해? 저는 어제부터 사사건건 트집 잡고 구박하는 시어머니한테 말을 더는 좋게 못하겠더라고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말이 거칠게 나와버렸어요. 시어머니는 제 말에 아주 황당하다는 표정을 짓고 저는 에라 모르겠다는 심정으로 그냥 나와버렸습니다. 잠시 뒤 남편도 나오고 우리는 같이 차에 타서 회사로 향했어요. 평소에는 차 안에서 이런저런 얘기를 많이 나눴지만 오늘은 남편과 말하기도 싫고 딱히 할 말도 없어서 그냥 조용히 가고 있는데 남편이 먼저 말을 꺼내더라고요. 누나가 엄마 때문에 스트레스 받는다는 건 알겠는데 엄마한테 말 좀 이쁘게 해줄 순 없어? 엄마가 옛날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기도 하고 솔직히 엄마 세대들은 당연히 그런 줄 알고 살아왔잖아. 내가 평소에 잘할 테니까 엄마 앞에서만 엄마 뜻에 따르면서 생활하자. 나 우리 엄마랑 누나랑 이렇게 싸우는 거 너무 싫어. 나랑 어머니랑 싸우는 게 다 내 잘못이니? 그리고 너 어머니 아들이기도 하지만 나와 가정을 이룬 부부이기도 해. 그동안은 어머니 아들로 설거지 한 번도 안 하고 살아왔을지 몰라도 이제는 바뀌었다고. 게다가 어머니 앞에서는 설거지고 집안일이고 다 내 차지면 우리가 결혼 전에 그렇게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누며 정했던 우리 부부의 생활 규칙은 뭐가 되니? 이 규칙만은 절대 깨지 말자고 다짐하고 또 다짐했는데 어머니 때문에 1년도 못 가서 이렇게 깨진다는 게 말이 돼? 규칙이 반드시 지켜야 할 법도 아니고 상황에 따라서 좀 깨질 수도 있고 하는 거지. 우리 엄마 앞에서 설거지하고 집안일 더 하는 게 그렇게 불만이야? 막말로 우리가 엄마를 모시고 사는 것도 아니고 어쩌다가 한 번 있는 일이잖아. 그런데 꼭 그렇게 한마디도 지지 않고 따져야 속이 시원해? 나 솔직히 설거지 더 할 수 있고 집안일도 더 할 수 있어. 그런데 나는 설거지 횟수, 집안일의 비중 때문에 화가 나는 게 아니라 너와 내가 동등하게 같이 일해서 돈을 버는데 나는 며느리니까 아침밥도 차리고 설거지도 해야 하고 너는 남편이니까 아침밥 얻어먹어야 하고 설거지는 하면 안 된다고 하는 어머니의 마인드가 너무 싫어. 그리고 어머니는 그렇게 생각하실지 몰라도 그런 생각을 나에게 강요하시는 것도 너무 싫다고. 그냥 대충 네네 하고 좋게 넘어갈 수는 없어? 우리가 결혼 생활하면 엄마가 돌아가시기 전까지는 계속 이런 일로 누나랑 엄마랑 다퉈야 할 텐데 그냥 융통성 있게 넘어갈 수도 있잖아. 안 그래? 그렇게 한 번, 두 번 대충 네네 하고 넘어가면 당장은 조용하겠지. 그런데 과연 우리가 진짜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너야 편하겠지만 나는 절대 그리 못해. 그리고 내 성격상 분명히 언젠간 크게 폭발하고 말 거야. 그래서 애초에 그러기 전에 제대로 짚고 넘어가자는 거야. 남편과 저는 서로의 생각의 차를 좁히지 못한 채 회사에 도착했고 바로 일을 시작했습니다. 그날은 거래처가 오전부터 방문해서 회의실에서 미팅하고 있는데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하지만 제가 도무지 전화를 받을 수 없는 상황이라 무시했죠. 그렇게 1시간 정도 지난 후 무사히 미팅을 마치고 사무실로 가니 사장님이 저를 부르시더라고요. 제가 회의실에 있는 동안 제 자리에 전화가 쉬지 않고 계속 울려서 사장님이 받아보니 제 시어머니셨대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화가 단단히 나 계셨다면서 집에 무슨 일 있냐고 물으셨습니다. 저는 별일 아니라고 했더니 사장님은 집안일을 회사로까지 끌어들이지 말라며 한 소리 들었네요. 저는 일단 시어머니한테 전화를 걸었어요. 너는 내가 전화를 그렇게 했는데 안 받고 도대체 뭐 하니? 아무튼 그건 그렇고 너는 도대체 여자가 돼서 살림을 하는 거야 마는 거야? 아주 냉장고는 텅텅 비어있지 방은 개판이지. 서랍도 아주 엉망진창이더라. 뭐 있는 게 하나도 없다 하나도. 도대체 우리 현수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 것인지 현수 아내로서 한 일이 뭐가 있어? 어머니, 겨우 그거 따지시려고 그렇게 전화하신 거예요?
그리고 우리 집이 그렇게 엉망진창이면 그냥 집에 가시면 되잖아요. 아니, 왜 집에 계셔서 그렇게 스트레스를 받으세요? 겨우? 현수 먹는 것인데 제대로 챙겨야지. 안 그래도 너네 집 꼬락서니 보기 싫어서 지금 집에 간다. 우리 현수 굶기지 말고 잘 먹여라. 알겠니? 죄송하지만 저는 현수 씨의 엄마가 아니라 배우자입니다. 그리고 현수 씨가 아기도 아니고 제가 왜 밥을 먹여줘야 합니까? 어른인데 배고프면 알아서 먹겠죠. 그리고 지금 회사라서 더는 전화 못 받습니다. 회사로 더 전화하시면 어머님의 귀하신 아드님도 곤란해질 테니 그리 아세요. 저는 시어머니한테 하고 싶던 말 다 하고 전화를 끊고 다시 일하려는데 남편과 같이 한 사무실에 있기 너무 불편하더라고요. 그 전날 잠도 못 잤고 일은 많고 시어머니는 난리를 치시는데 지금 생각해도 그날 무슨 정신으로 일을 했는지 모르겠네요. 그리고 시간이 흘러 그 주 주말이 되어 친정의 집들이 날이 되었습니다. 저는 이번에도 음식을 준비할 시간이 없어서 밀키트로 음식을 대신했어요. 저희 엄마는 시어머니와는 다르게 음식 준비하느라 고생 많았다고 하시며 제가 평소에 좋아하는 밑반찬을 한가득 챙겨오셨더라고요. 기분 좋게 식사를 마친 뒤 시어머니도 1박을 하고 갔으니 친정엄마도 1박을 하라고 이야기했어요. 그런데 남편의 표정이 좋지 않더라고요. 친정엄마는 남편의 눈치를 보다가 그냥 여기보다 집이 편하다며 집에 가버리셨답니다. 저는 남편에게 너무 서운했어요. 엄마가 가자마자 시부모님이랑 형님은 우리 집에서 주무시고 가시고 친정엄마는 딸 집에 처음 왔는데 주무시지도 못하냐며 따졌습니다. 그랬더니 남편은 너무 유치한 논리인 거 아니냐며 화를 내더라고요. 제가 완전 어이없어 하는데 그 뒤로 하는 말이 더 황당했습니다. 남편 말이 저와 시어머니는 같은 여자이니 덜 불편하겠지만 남편과 저희 엄마는 성별이 다르니 너무 불편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엄마가 이 집에서 같이 자는 것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를 펼치고 있더라고요. 저는 너무 기가 막혀서 말이 다 나오지 않았어요. 더 말하면 진짜 제대로 싸우고 이혼 도장을 찍을 것만 같아서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습니다. 다음날 감정이 좀 진정돼서 다시 말해볼까 했지만 이미 지나간 일이기도 하고 앞으로 이렇게 시어머니와 친정엄마가 우리 집에 와서 잘 일이 얼마나 있겠냐는 생각에 더는 얘기하지 않기로 했네요. 그렇게 일주일 정도는 어색하고 서먹하게 지내다가 시간이 지나니 서운한 감정이 누그러들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이전처럼 그냥저냥 나쁘지 않게 지냈어요. 그리고 첫 명절이 다가왔습니다. 시댁이나 친정이 정확히 집에서 1시간 거리라 그냥 다녀만 오려다가 그래도 처음 맞이하는 명절이니 시댁, 친정 모두 하룻밤을 같이 지내고 오기로 했답니다. 친정은 차례를 지내지 않지만 시댁은 차례를 지내기에 음식 장만으로 할 일이 많아 먼저 시댁으로 갔어요. 시댁에 도착하니 시어머니는 음식 준비할 것이 많다며 오자마자 제게 앞치마를 주셨습니다. 그래도 첫 명절이라고 나름 차려입고 갔는데 왔냐는 인사도 없이 일꾼이 온 것처럼 앞치마부터 건네니 기분이 조금 그랬어요. 일단 저는 앞치마를 받고 편한 옷으로 갈아입고 부엌에 들어갔고 남편도 같이 돕는다고 부엌에 따라 들어왔답니다. 현수야, 너는 일하느라 힘들 텐데 부엌에는 왜 와? 가서 TV 보고 좀 쉬어. 이럴 때나 쉬지 언제 쉬니? 그리고 미진이는 여기 와서 전 좀 부쳐라. 어머니가 자꾸 잊으시는 것 같은데 저랑 현수랑 같은 회사, 같은 부서에서 일해요. 아시죠? 그래도 너는 팀장이니까 좀 자유롭잖아. 그리고 남편한테 현수가 뭐니 현수가. 현수 씨 아니면 여보라고 똑바로 지칭해라. 왜? 전 부치기 싫으니? 이깟 전 부치는 게 뭐 힘들면 얼마나 힘들다고 싫은 티를 팍팍 내? 나이 많다고 유세 부리는 것도 아니고 원래 차례상 음식 장만은 다 며느리들이 하는 거야. 친정에서 차례를 지내지를 않았으니 알 리가 있나. 시어머니는
남편과 제가 같이 일하는데 남편한테는 쉬라 그러고 저한테만 부침개 부치고 음식 장만을 하라고 하셨습니다. 남편도 자신이 부엌에 있으면 제가 곤란해질 것 같다며 도련님과 함께 거실에서 TV를 보고 과자를 먹고 놀고 있었어요. 결국 제가 며느리라는 죄로 혼자 전을 다 부쳤네요. 그러고 잠시 쉬려는데 이번에는 친척들이 오셨어요. 시어머니는 친척들 오셨으니 저녁상을 차리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음식을 준비할 테니 남편에게 상을 피고 수저를 놓아달라고 부탁했더니 남편은 친척들에게 잡혀서 이런저런 이야기 듣느라 거실에 앉아 아무것도 안 하고 있었습니다. 결국 또 저 혼자 상을 피고 수저도 놓고 음식도 놓고 하며 상을 차렸답니다. 상을 다 차리고 저도 뒤늦게 앉아서 밥을 먹으려는데 친척 어르신이 물 좀 갖다 달라고 하셨어요. 솔직히 물 정도는 남편이 좀 움직여서 갖다 줄 수 있지 않나요? 그런데 남편은 친척들 사이에 딱 앉아서 열심히 밥만 먹고 있었더라고요. 시어머니는 저한테 얼른 가져오라고 하고 친척들도 다들 절 쳐다보시고 계시길래 저는 밥을 먹으려다가 다시 내려놓고 물과 컵을 가져왔답니다. 그다지 기분 좋지 않게 식사가 마쳐지고 나서 친척들은 그냥 상 뒤로 빠져서 수다를 떨고 있었습니다. 저도 같이 앉아 있으려니 시모가 얼른 상 치우고 설거지를 하라고 재촉하시더라고요. 이건 좀 아닌 것 같다는 생각에 남편에게 설거지는 같이 하자고 했어요. 남편은 조금 당황한 표정을 짓다가 알겠다고 하며 부엌으로 가려고 하자 시어머니는 친척들 다 계시는데 장남이 모양 빠지게 무슨 설거지냐며 차라리 시어머니 본인이 하겠다고 하셨어요. 저는 마음 같아서는 시어머니한테 그럼 그러시라고 말하려다가 친척들도 있고 해서 마지못해 부엌으로 가서 설거지했네요. 저의 표정이 좋지 않자 남편은 계속 제 눈치를 보고 시어머니는 저를 계속 못마땅하게 여기시며 명절의 첫날이 지났습니다. 그리고 둘째 날 친척들과 남편, 도련님이 함께 차례를 지내고 식사를 마친 뒤 친척들이 가시길래 저도 친정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었어요. 그때 누군가가 집 배를 눌러서 나가보니 도련님과 결혼할 사람이라며 예비 동서가 과일과 한우를 들고 집에 왔더라고요. 어제부터 음식 장만하느라 피곤함에 지친 저와는 달리 딱 봐도 화사하고 어리고 여자인 제가 봐도 너무 예뻤어요. 어차피 다음 주 상견례 때 볼 건데 왜 왔어? 그냥 집에서 쉬지 않고 기특하기도 하지. 지금 시간이 벌써 점심시간이네. 온 김에 밥 좀 먹고 가. 미진아, 네 예비동서 왔으니 같이 밥 먹게 상 좀 차리자. 시어머니는 저를 콕 집어서 상을 차리자고 하며 부엌으로 저를 데리고 갔어요. 예비동서도 돕는다고 들어가니 시어머니는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옷 버린다고 안 된다며 거실로 나가서 진수랑 현수랑 쉬고 있으라고 하셨습니다. 저도 첫 명절이라고 예쁘게 차려입고 왔는데 제게는 오자마자 앞치마를 던져주시더니 예비 동서한테는 한사코 쉬라고 하시는데 기분이 묘하게 상하더라고요. 어찌됐든 저는 시어머니와 함께 상을 차리고 다 같이 식사를 했어요. 식사를 마친 후 상을 정리하고 저와 남편이 설거지하려는데 예비 동서가 설거지는 자신이 하겠다고 왔습니다. 아가야, 넌 아직 손님인데 뭘 자꾸 도우려고 하니? 설거지는 네 형님이나 시키고 너는 이리 와서 거실에서 과일이나 먹자. 현수 너도 우리 집 가장이 설거지는 무슨 설거지야. 부엌에 얼쩡거리지 말고 여기 앉아. 그리고 미진아, 가서 과일 좀 깎아와. 예비 동서는 어쩔 수 없이 다시 나가고 저는 과일을 내왔어요. 과일을 깎으며 이야기를 들어보니 예비 동서는 도련님보다 4살이 어리고 부모님의 사업이 잘 돼서 집이 꽤 부유하더라고요. 그래서인지 혼수와 예단을 아주 넉넉히 준비한다고 했습니다.
잘 살고 나이도 어리고 예쁜 예비동서가 오니 집안 분위기가 아주 밝아지고 다들 예비동서를 환영하는 분위기였어요. 그 사이에서 저는 왠지 모를 씁쓸함과 소외감이 느껴지며 괜히 서글퍼져서 부엌에가 혼자 설거지하고 부엌 정리를 했답니다. 다 마치고 나니 예비동서가 집에 간다고 하더라고요. 저는 상견례 때 보자고 인사를 하고 시계를 보니 벌써 오후 4시였어요. 이제는 진짜 집에 가려고 짐을 챙기고 있으니 이번에는 형님의 가족이 집에 왔습니다. 왜? 벌써 가게? 현수나도 명절 때 봐야지 벌써 가면 되니? 너도 좀 같이 어울리다가 천천히 가. 어차피 친정도 가깝잖아. 친정은 차례도 지내지 않는데 좀 더 있어. 형님도 친정에 오셨는데 저도 친정에 가야죠. 친정엄마는 자식이 저 하나뿐이라 저 기다리고 계실 거예요. 지금 출발해도 어둑해져서 도착할 텐데 이제는 가야죠. 그래도 첫 명절이잖니? 그리고 여자는 원래 결혼하면 친정보다는 시댁이다. 나는 옛날에 명절 때 친정 아예 가지도 못했어. 지금은 그 정도는 바라지도 않으니 그냥 조금 더 있다가 가. 시어머니의 말에 남편도 어쩔 수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짓고 있더라고요. 저는 더는 이 자리에 있을 필요가 없다고 느껴서 그냥 짐을 챙겨서 그냥 인사하고 나와버렸습니다. 남편도 어쩔 수 없이 같이 따라 나왔어요. 야, 그래도 첫 명절인데 기분 나쁘게 이렇게 그냥 나와야겠냐? 그냥 1시간 정도만 더 있다가 나가도 되잖아. 그게 그렇게 어려워? 1시간? 1시간이 2시간 되고 그러다가 시댁에서 명절 다 지내고 친정도 못 가. 이런 거는 처음부터 제대로 해야 한다고. 너는 어쩜 그렇게 인정머리 하나 없이 딱딱 반반이냐? 하여튼 하나도 손에 안 보려고 한다니까. 나 원래 이러는 거 몰랐어? 그리고 거꾸로 생각해봐. 네가 우리 집 갔는데 엄마가 너 가지 말라고 하면서 집에서 설거지 시키고 요리하라고 시킨다고 생각해봐. 그러면 너라면 알겠습니다 하고 그냥 있겠니? 내 생각엔 네가 나보다 더 했으면 더 했지 덜 하진 않을 것 같은데. 저와 남편은 친정 가는 차 안에서 계속 싸웠어요. 친정집에 도착해서도 우리는 표정이 좋지 않았고 그런 모습을 본 친정엄마는 시댁에서 무슨 일이 있었냐며 걱정하셨습니다. 시댁에서 있던 일을 말하려던 찰나 시어머니한테 전화가 왔어요. 전화를 받아보니 술에 잔뜩 취한 목소리더라고요. 너는 큰며느리라는 애가 첫 명절인데 내가 허락도 안 했는데 양해도 구하지 않고 그냥 친정으로 가버리면 되겠냐? 심지어 현수 누나도 집에 왔는데 명절에 네 형님이랑 다 같이 친해지는 시간도 갖고 하면 좀 좋아. 여자는 결혼하면 출가 외인, 여자는 결혼하면 친정사람 아니니까 친정에 발도 들여놓으면 안 된다고. 그것도 모르는 게 무슨 회사의 팀장이라고. 어머니, 제가 명절에 제 엄마를 보러 가겠다는데 그게 어머니께 허락까지 받아야 할 일인가요? 제가 시댁에 들리지 않고 친정에 가겠다는 것도 아니고 친정이 가면 안 되는 것도 아닌데 허락을 받고 양해를 구해야 한다는 게 제 선에서는 이해가 가지 않네요. 심지어 형님은 친정에 왔는데 저는 친정에 아직 가지 말라니. 그게 무슨 경우예요? 이게 뭘 잘했다고 말댔고야? 친정에서 시어미한테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디? 지금 당장 와, 당장. 출가 외인이 어디서 명절 때 친정을 가고 있어? 그리고 딸하고 며느리하고 같아? 출가 외인은 예전에나 있던 말이죠. 남녀가 동등하게 결혼 준비를 하고 돈도 같이 버는 이 시대에 출가 외인 타령하시는 건 아닌 것 같은데요. 그리고 다시는 술 드시고 제게 이렇게 전화하지 마세요. 저는 어머니의 말씀대로 딸이 아니라 며느리입니다. 술 취한 어머니의 주정을 딸은 들어드릴 수 있어도 며느리인 저는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전 제 할 말을 다 하고 시어머니의 전화를 일방적으로 끊었습니다. 그랬더니 시어머니는 남편 핸드폰으로 전화해서는 며느리 눈치 보느라 못 살겠다며 하소연을 하시는 것이 아니겠어요. 그때 저와 엄마는 남편과 같이 있어서 시어머니가 뭐라고 하는 것을 친정엄마가 다 듣게 되었어요. 엄마는 화가 단단히 나서 남편의 핸드폰을 뺏어갔습니다. 사돈, 듣자 하니까 정말 너무하시네요.
저랑 동년배이신데 어쩜 그렇게 사고가 꽉 막혀 있으신지 6.25 전쟁까지 겪으신 제 시어머니보다 더 꽉 막히셨네요. 정말 제가 저희 딸을 그 집으로 시집 보낸 것이 너무 후회스럽네요. 일단 지금은 술 취하신 것 같으니 전화 끊으시고 더는 추태 부리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엄마는 술 취한 시어머니한테 따끔하게 한 소리하고 그냥 전화를 끊어버리셨습니다. 바로 다시 시어머니의 전화가 계속 울리고 남편이 받으려 했지만 제가 지금 전화를 받으면 바로 이혼이라고 하니 전화를 받지 않았어요. 그렇게 살얼음판 같았던 명절이 지났답니다. 명절이 지나고 오랜만에 출근한 날 회사에서 일하는데 1층에서 시끄러운 소리가 들려 나가보니 시어머니가 회사 문 앞에서 사람들과 싸우고 있더라고요. 가만히 들어보니 우리 아들과 며느리가 이 회사 경영팀에서 일하니 들어가겠다 하고 회사 사람들은 아무리 가족이라고 해도 이렇게 막무가내로 오시면 안 된다며 난동을 부리고 있었습니다. 저와 남편은 깜짝 놀라 1층으로 내려가자 시어머니가 왜 명절 때 전화를 받지 않느냐며 네가 그러고도 며느리냐고 하며 소리를 고래고래 지르시더라고요. 아무리 그래도 그렇지. 여기는 저와 남편이 일하는 회사입니다. 일단 가세요. 집에 가서 이야기해요. 이게 회사까지 쫓아올 만큼 중대한 일이에요? 당연하지. 며느리가 며느리 도리를 안 하는데 회사가 아니라 우주 끝까지라도 쫓아가야지. 2년이 일만 해와서 뭐 아무것도 모르는 것 같은데 오늘부터 퇴근하고 우리 집 와서 며느리 도리 좀 배워라. 이번 주에 진수 상견례도 있고 네가 그래도 맏며느리인데 진수 처한테 이것저것 알려주려면 너도 배워야 하지 않겠어? 엄마, 그만 좀 해. 회사에서 일하는데 이게 무슨 행패야? 제발 그냥 집에 가. 엄마 아들, 이 회사에서 잘리는 꼴 보고 싶어? 남편의 간곡한 부탁에 시어머니는 집으로 갔어요. 사무실로 들어가니 바로 사장님이 저와 남편을 부르셨고 제발 집안의 일을 회사에까지 끌고 오지 말라며 엄청나게 크게 혼이 났습니다. 안 그래도 그날은 연휴 끝난 후라 정신없는데 시어머니 때문에 더 정신없고 쪽팔려서 대충 급한 일만 마무리 짓고 저와 남편은 도망치듯이 퇴근을 했네요. 퇴근하며 남편은 내게 그냥 적당히 노인네 기분 좀 맞춰줄 순 없냐고 뭐라고 하고 저는 그런 남편의 말에 화가 나 크게 싸웠습니다. 그 뒤로 저는 시어머니의 전화를 받지 않고 남편과 대화도 하지 않으며 남남처럼 생활했네요. 그리고 도련님의 상견례 날이 왔어요. 예단 이야기가 나왔는데 예단비 2억에 고급 모피코트에 명품 가방을 준비한다고 하더라고요. 시어머니는 넉넉한 예단과 혼수에 너무 좋아했고 상견례장 분위기도 아주 화기애애했습니다. 이런저런 대화를 하다가 예비동생 어머니가 저한테 시어머니가 잘해주시냐고 물어보셨어요. 네, 잘해주세요. 며느리는 출가 외인이니 친정보다는 시댁이 먼저야 하고 명절 때도 형님은 친정에 왔지만 저는 친정에 가면 안 된다고 하시고 맞벌이여도 남편 밥은 챙겨야 하고 남편한테는 설거지도 시켜서는 안 된다고는 하지만 그래도 잘해주세요. 예, 너는 왜 그런 소리를 이 자리에서 하니? 내가 언제 그랬다고? 지금 농담하는 거지? 사돈, 우리 집 맏며느리가 원래 이렇게 장난을 잘 쳐요. 장난 아닌데요? 매번 그러셨잖아요. 동서도 저번에 명절 때 집에 못 가고 있는 거 다 봤죠? 설거지도 제 남편한테는 하나도 안 시키고 저 혼자 다 했던 것도 기억하시죠? 이 집으로 시집 오면 그게 동서의 미래 모습이에요. 이제 명절 때는 친정에 갈 생각 마시고 주야 장천 설거지만 하셔야 할 겁니다. 사돈, 아니에요. 설마 제가 그렇겠어요? 제가 맏며느리한테는 그래도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래요. 명절날 아주 칼같이 보내겠습니다. 원한다면 설과 추석 번갈아 가면서 와도 돼요. 맏며느리는 일만 해서 뭘 잘 몰라서 제가 가르친다고 그런 거고 우리 둘째 며느리한테는 안 그럴 거예요. 저와는 다르게 둘째 며느리가 넉넉하게 예단과 혼수 준비해 가서 그러신가 보죠? 우리 시어머니는 예단으로 며느리를 차별하는 그런 분이셨네요.
저는 성격이 좋지 않아서 그런 차별 대우 받고서는 이 집 큰며느리로 못 있겠네요. 죄송하지만 이제 며느리 노릇 못 해먹겠어요. 그쪽도 저처럼 고생하기 싫으면 얼른 도망치세요. 남편이 좋아도 시어머니 자리가 별로면 아무래도 힘들더라고요. 저의 폭탄 발언에 예비 동서 가족의 표정이 굳어지고 시어머니는 당황해 하시더라고요. 결국 예비 동서의 부모님은 이 결혼 생각해 보겠다고 하고 자리를 박차고 나갔습니다. 야, 너는 동생 상견례 자리에서 꼭 이렇게까지 해야 해? 진짜 독종이다, 독종. 이혼하자, 이혼해. 나야말로 바라던 바야. 어머니, 도무지 이 집에서 며느리 노릇 못하겠네요. 저는 며느리 자리 사표 내고 이혼하겠습니다. 이게 지금 얼마짜리 혼수랑 예단이었는데 네가 다 망쳤어. 이제 어쩔 거야? 어찌할 것이냐고. 얼른 따라가서 아니라고 말해. 아주머니, 내가 그동안 아주머니한테 당한 것들을 그대로 다 말한 것뿐인데 아니긴 뭐가 아닙니까? 저는 할 말 없습니다. 그럼 이제 갑니다. 저는 그 길로 나가서 신혼집에서 짐을 다 싸들고 친정으로 갔습니다. 저희 엄마는 제게 괜히 결혼해서 눈치 보고 구박대기로 사는 것 같아서 마음 아팠는데 그렇게 살 바엔 차라리 이혼하고 혼자 사는 게 100번 1000번 낫다고 잘했다고 하셨어요. 솔직히 이혼이 잘한 일은 아니었지만 그래도 엄마가 그리 말해주시니 너무 감사했답니다. 그리고 월요일, 회사에 가니 남편이 일찍 출근해 있었습니다. 저는 남편을 회의실로 불러서 이혼 서류를 건넸어요. 남편은 무슨 이런 일 가지고 이혼이냐고 남들 다 이렇게 산다고 하더라고요. 남들은 다들 이렇게 살아도 나는 이렇게 못 살아. 내가 설거지 몇 번 더 하고 시댁에 오래 있겠다고 해서 이러는 거 아니야. 나에게는 엄격하게 며느리 도리 강요하면서 자기 아들은 집안일 하나 못하게 하고 내가 예단비 적게 해왔다는 이유로 벌써 대놓고 차별하려고 하시는데 나는 그런 차별 대우받으면서 못 산다고. 그렇지 않아도 네가 상견례 자리에서 그러고 나가서 진수 파혼했어. 그럼 된 거 아니야? 너도 꼭 이렇게 이혼까지 해야 해? 잘 됐네. 도련님 파혼시킨 마당에 내가 이제 시댁에 가면 나는 천덕꾸러기일 텐데 나는 더는 그렇게 못 살아. 이혼해. 우리는 회사 회의실에서 대판 싸우고 결국에는 이혼을 하기로 합의를 했습니다. 며칠 뒤 우리가 이혼한다는 소식을 들은 시어머니가 또 회사에 와서 저를 찾는다고 난리를 치는 바람에 회사에 남편에 대해 좋지 않은 소문이 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남편은 사람들의 따가운 눈총을 이겨내지 못하고 회사를 관두게 되었답니다. 반면 저는 이혼 후 여전히 경영팀 팀장으로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유지하며 회사에 잘 다니고 있습니다. 솔직히 그동안 회사에 다니면서 다양한 상황들을 많이 만났지만 그래도 그때마다 잘 대처를 해왔거든요. 그래서 저는 결혼 생활도 잘할 줄 알았습니다. 잘 살기 위해서 결혼 전 남편과 많은 대화도 나누고 현명하게 준비를 한다고 했지만 결국 이혼하게 되고 말았네요. 물론 저도 무조건 잘했다고는 생각지 않습니다. 제가 융통성 있고 좀 더 유연하게 해야 했는데 제 성격상 그러지 못한 부분도 있었을 것으로 생각해요. 하지만 저의 이혼을 후회하지는 않아요. 다시 그 상황이 되어도 조건 없는 며느리의 희생을 강요하는 전 시어머니와 처음에는 제 편인 듯 했지만 결국엔 어머니의 뜻에 수긍했던 전 남편에게 이혼 서류를 던졌을 것입니다. 다만 마음이 정리되고 나중에 혹시라도 마음에 드는 남자가 생긴다면 그때는 지금보다 더 현명하고 지혜롭게 결혼 생활을 하고 싶네요. 생기지 않는다면 어쩔 수 없고요. 그전까지 저는 평소와 같이 열심히 회사 생활하며 자기 개발도 열심히 해보려고 해요. 그러다가 기회가 된다면 더 좋은 인연이 생길 수도 있겠죠? 그러길 바라봅니다. 지금까지 저의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흔한 불륜 사건으로 이혼의 결말을 맞이한 30대 후반 이혼녀입니다.
불륜을 흔하다고 얘기하는 것이 인간성이 엉망인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증명하는 것과 같아서 좀 속상하긴 한데요. 저 또한 인간성 불량한 남자를 제때 알아보지 못하고 결혼해 결국 그 흔한 길을 똑같이 걸었던 억울함을 호소해보고자 사연을 쓰게 되었어요. 남일일 때는 그저 혀만 끌끌 차고 말았을 상황도 제 일이 되면 두 손 두 발 다 벗고 덤비게 되는 게 불륜이 아니겠습니까? 기본적으로 사람이라면 책임감은 부족할지언정 도덕성만큼 좀 취하고 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싶네요. 만약 제 썩을 남편만이 문제였다면 제가 이렇게 사연까진 안 찾아봤을 겁니다. 그냥 혼자 속상해하다 가끔 술 한잔하며 친구한테 털어놨을 거고 이러면서 상처를 잊어갔겠죠. 하지만 저는 남편뿐만 아니라 시댁까지 통째로 꽝이었기에 마냥 시간의 흐름에만 제 상처를 맡기는 것만으로는 개운하지가 않아서 동네방네 소문내러 왔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입을 타서라도 제 익명의 사연이 여기저기 떠돌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 제 사연 좀 들으시고 안주 삼아 주위 사람들에게 이 사람들 흉 좀 봐주셨으면 합니다. 저는 소위 좀 사는 집안에 시집을 갔습니다. 시댁에는 멀끔한 장남인 제 남편과 몸이 불편한 도련님이 있었어요. 당시 도련님 나이가 고등학생이었는데 도련님이 친구들이랑 스키 타러 갔다가 큰 사고를 당해서 다리를 못 쓰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학교를 다닐 수가 없었고 홈스쿨링을 시작했는데 제가 바로 그 홈스쿨링 선생님으로 들어가게 된 겁니다. 그런 비즈니스적인 인연을 시작으로 그 집안을 들락날락했어요. 그렇다 보니 그 집 가족들과 자연스레 안면을 틀 수밖에 없었죠. 당연히 거기서 그 집 장남인 제 남편과 눈이 맞은 거였는데요. 남편이 먼저 관심을 보여줘서 저도 얼마 안 가 흔들리게 되었고 그렇게 비밀리에 만나왔습니다. 시댁에서 저희 관계를 알렸던 시기는 남편이 제게 청혼을 했을 때였어요. 남편이 먼저 시댁에 당당히 허락을 받고 결혼 전제로 만나자고 제안을 했고 저 또한 남편과 결혼을 생각할 만큼의 마음이기도 했기에 흔쾌히 노력을 해보기로 했습니다. 제가 그날도 여느 때처럼 분위기 좋게 도련님 수업을 끝낸 날이었어요. 바로 퇴근을 하지 않고 남편과 함께 시부모를 모신 뒤 그 앞에 무릎을 꿇고 앉았습니다. 그리곤 남편이 먼저 입을 열어 저희가 결혼을 전제로 만난다는 사실을 밝혔어요. 그때 시부 반응도 안 좋았지만 제가 그날 처음으로 시모한테 귀싸대기를 맞은 날이기도 했습니다. 뭐라고? 애 공부나 가르치라 했더니 감히 귀한 내 아들내미를 꼬셔내? 네가 우리 막내 가르치는 것 때문에 선생 하면서 떠받들었던 거지. 내가 너를 며느리감으로 생각이나 한 줄 아니? 어디서 주제넘게 우리 집을 넘봐? 이런 시모의 행동이 제게 더 충격으로 다가왔던 건 시모가 평소 저에게 선생님, 우리 작은애 좀 잘 부탁해요 라며 선생 대접을 많이 해줬고 명절에는 보너스도 챙겨주는 좋은 학부모였기 때문입니다. 선량하기 그지없는 분이라고만 생각했지 이렇게 사나운 면모가 있을 거라곤 상상조차 못한 일이었기에 제게는 이 일이 너무 충격일 수밖에 없었습니다. 제가 부모님이 다 돌아가시고 대학생 동생 하나랑 같이 살고 있었는데 그걸 시모가 알아서 저더러 동생을 데리고 외식을 하라며 굳이 일부러 비싼 고기도 챙겨주셨어요. 비싸고 좋은 뮤지컬 티켓도 끊어주시며 제게 잘 해주셨던 사모님이었거든요. 아무래도 제가 그게 시모의 전부라고 착각했었나 봅니다. 사실 시모한테 저는 인품 좋고 실력 좋은 선생으로만 합격일 뿐 시모 기준 며느리 축에는 못 끼는 등급이었던 거예요. 남편과의 관계를 고백한 후부터는 제가 알던 착한 눈웃음을 가진 시모는 더 이상 없었고 정말 마녀라고 불러도 될 만한 매서운 사람이 제 눈앞에 남아 있었습니다. 근데 여기서 제가 좀 놀랐던 게 하나 더 있었는데요. 시모가 제게 손찌검을 했을 때 남편이 저 대신 시모한테 바락바락 대들면서 제 편을 들어줬거든요.
그 순간 남편이 하는 발언에 마치 못 들을 걸 들은 것처럼 자리가 더 가시방석이 돼버렸지 뭡니까. 진짜 엄마도 아니면서 작작하죠? 어디서 엄마도 아닌 게 엄마질하려고 설쳐대. 아빠가 좋다니까 그냥 참고 사는 거지. 나는 단 한 번도 그쪽을 엄마라고 생각한 적 없거든요. 한 번만 더 내 손 안에 일들 참견하면 가만 안 있을 겁니다. 시모가 남편의 친모가 아니라는 걸 저는 그 자리에서 처음 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시부와 시모는 재혼 사이였던 거예요. 그렇다면 남편이 자식이 아닌 것처럼 도련님도 아마 시모의 자식이 아니지 않을까. 그땐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어쨌든 그 자리에서 모욕적인 말을 들은 시모는 남편의 돌발 고백에 눈시울까지 붉어지며 눈에 힘을 주었는데 그 순간 남편의 귀싸대기는 시부가 날려줌으로써 상황이 더 극에 달하고 말았습니다. 건방진 녀석, 뱃다시기 키워준 엄마한테 지금 뭐라고 짓거리는 거냐? 엄마를 엄마로 인정 못하겠으면 내 집에서도 받아줄 가치가 없다. 그렇게 이 애비 선택이 못마땅하면 내 집에서 당장 나가. 시부는 저보고도 일단 돌아가라 일렀습니다. 그러면서 제가 집을 나서기 전에 단호한 목소리로 말씀하셨어요. 도련님의 홈스쿨 선생을 바꾼다고 말이죠. 저와 남편의 관계를 이렇게까지 반대를 하시는 거면 당연히 도련님의 선생님 자리는 포기할 수밖에 없을 거라 예측은 했었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근 한 달을 시부모에게 바락바락 대응하고 우기며 집에도 안 들어가고 직장도 그만두며 잠적하는 바람에 결국 저와 결혼을 허락한 것입니다. 아, 그리고 이건 나중에 알았던 사실인데 도련님도 저 아니면 다른 선생님한테 수업 안 받겠다고 완전 공부해서 손 놓겠다고 해서 시부모를 설득하는데 도움이 되기도 했다고 합니다. 남편과 도련님의 노력은 참 감사하지만 사실 당시 저는 이렇게까지 불편한 결혼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제게 시부모가 결혼을 허락했다는 사실을 기뻐하며 알려주는 남편에게 거절을 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나 남편이 제게 매달리면서 울더라고요. 누구를 이렇게나 좋아해 본 적이 처음이라서 포기 못하겠다는 소리를 했었던 기억이 납니다. 며칠간 반복되는 남편의 애걸한 사정에 결국 저는 남편과 다시 만났고 결혼을 결심하게 되었습니다. 남편 하나만 바라보자 생각하고 시작을 했던 결혼이기에 역시나 이 결혼은 지옥일 수밖에 없었어요. 남편이 저를 걱정해서 분가로 신혼을 시작할 수 있었지만 도련님 공부 때문에 어차피 주 5일은 시댁을 가야 하는 상황이었는데요. 그런데 시모가 결혼을 하고 도련님 첫 수업이 있는 날 제게 황당한 제안을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제 우리 애한테 선생이 아니라 형수가 되는 거 아니니? 가족 사이에 굳이 급여를 주고받아야겠어? 너도 남편 동생 되는 사람한테 굳이 그렇게 팍팍하게 굴고 싶진 않을 거 아니냐? 그냥 가족 돕는다는 생각으로 우리 애 공부시키면 되지 않을까 싶은데. 시모는 지금 저를 공짜로 써먹겠다는 의사가 다분한 제안을 건넸습니다. 저야 당연히 제 여동생보다도 어린 착한 도련님의 공부를 무료로 봐주고 싶지요. 하지만 제 여동생 등록금이랑 자취 살림에도 아직은 제가 돈을 좀 보태줘야 하는 상황이기에 저는 계속 돈을 벌어야 하는 실정이었습니다. 이건 제 동생이 따로 알바를 한다고 하더라도 20대 초반이 모든 걸 해결하기엔 금전적으로 턱없이 부족한 경우였으니까요. 어머님 뜻 잘 알겠어요. 그럼 저도 선생으로서 사명감은 다 버리고 딱 가족으로서 할 수 있는 만큼만 책임을 질게요. 괜찮으시죠? 그럼 가족끼리 수업 시간이 어딨나요? 저도 아침에 집안일 바쁜데 오늘처럼 이른 아침에는 못 올 것 같아요. 남편 밥도 차려줘야 하고 집 청소도 좀 해야 하고요. 뭐라고? 그런 게 어딨니? 그럼 우리의 학력은 누가 책임지라고? 이럴 거면 돈 주고 다른 선생을 따로 구했지. 내가 널 왜 자꾸 부르겠어? 요즘 젊은 아가씨들이 자기 손해는 안 보려고 한다더니 너도 지금 시애미한테 반항하는 거냐? 반항 아니고 정당한 제 권리를 말씀드리는 거예요. 어머님도 원래 제 실력 인정해 주셨잖아요.
제가 이 집 식구가 됐다고 해도 근로 시간만큼 어머님은 제게 학부모예요. 제가 도련님한테 최선을 다하길 바라시면 선생으로 봐주셔야 할 겁니다. 아들 생각해서 좀 협조해 주세요. 시모는 제 말에 기막혀 하면서 자기 할 말을 찾고 있었는데요. 그때 도련님이 뒤에서 듣고 있었는지 시모한테 선생님 시키는 대로 하라고 따져들었고, 도련님한테 꼬리 내린 시모는 어쩔 수 없이 한 발 양보해 주었습니다. 몇 번 보다 보니 느낀 건데 시모는 유독 장남보다 도련님한테 더 약한 엄마였던 것 같았어요. 남편이 시모를 곱게 대하지 않아서 시모도 남편한테 한 번씩 욱할 때가 있었는데, 그와 반대로 도련님이 시모한테 사춘기랍시고 나쁜 말을 하면 그건 시모가 그냥 다 져주고 넘어가는 경우를 덜어 봤거든요. 이 집안 사람들이 하도 비밀도 많고 사생활 들추는 걸 싫어해서 저도 딱히 궁금해하지 않았던 탓에 몰랐었는데, 제가 도련님과 시모의 관계를 은근슬쩍 남편한테 물은 적이 있었거든요. 남편이 말하길 꺼려하면서 어렵게 알려준 사실은 오래간만에 또 저를 놀라게 했습니다. 시부 아들은 남편만이 그렇고 도련님은 시모의 친자라고 하더군요. 자기 친자이기 때문에 시모가 도련님한테는 그렇게 길을 펴지 않았다는 사실이 뒤늦게 이해됐었습니다. 어쨌든 시모가 제게 간섭이 조금이라도 날라올 것 같으면 도련님이 휠체어를 타고 귀신같이 나타나 시모를 막아내 주더라고요. 덕분에 공부 시간만큼은 시모를 안 볼 수 있어 마음이 편했습니다. 그리고 시댁에는 도련님의 재활을 도와주는 도우미가 2시간 정도 일을 하다 가는데요. 그 재활 도우미는 제가 시댁의 선생으로 고용되기 전부터 일을 하고 계신 분이었어요. 저만큼이나 젊은 여자더라고요. 참 선하게 생겼고 근무 시간 내내 성실하다고 생각했는데, 희한하게도 도련님은 그 여자 손길을 좀 싫어하는 눈치였습니다. 한날은 저와 도련님 수업이 다 끝날 때쯤 도련님이 툴툴대면서 제게 어떤 말한 적이 있는데, 그 말이 뭔가 제게 의미심장한 기분을 일으켜주더군요. 그 여자 보고 다들 착하다 선하다 하는데 내가 진짜 쪽팔려서 말 안 하고 있는 거지. 엄마는 내 말 들으면 쓰러질걸요? 나도 대학 가고 나 혼자 독립할 수 있을 때 터뜨리려고 참고 있는 중이에요. 지금은 미성년자라서 나 혼자 뭘 할 수 있는 게 없으니까 더러워도 버티는 거지. 그때 도련님이 하는 말이 무슨 말인지 잘 몰랐습니다. 그래서 쉽게 그날의 발언을 넘겼고, 시모의 고나리질보다 더한 스트레스가 갑자기 찾아오는 바람에 도련님이 주는 메시지를 까맣게 잊어버리고 말았어요. 그 엄청난 스트레스는 다름 아닌 제 남편이 주는 몫이었는데요. 제가 분가를 하고 있었지만 거의 하루의 반나절을 도련님 수업 때문에 시댁에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그런데 한날은 제가 퇴근하려고 나가는 날, 도련님의 재활 도우미가 시댁으로 출근하면서 문제가 발생했어요. 그 도우미 목에 감긴 손수건이 제 것과 똑같다는 걸 알아본 겁니다. 우연히 똑같은 거겠지라고 생각할 수 없었던 건, 그 손수건은 제 동생이 제 생일날 손수 만들어서 준 제작물이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신뢰를 무릅쓰고 바로 도우미를 붙잡아 물었어요. 죄송한데 그 손수건 어디서 나셨어요? 제가 아는 물건이랑 똑같아서요. 신뢰가 안 된다면 한번 확인해 봐도 될까요? 네? 남자친구한테 받은 건데요. 죄송하다면서 이렇게 강압적으로 나오는 건 좀 아니지 않나 싶은데. 불쾌하네요. 궁금하면 확인해 보시던가요. 그렇게 말하는 도우미의 표정이 너무 당당해서 순간 제가 정말로 착각한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확인해 보라는 뻔뻔한 그 말에 당장 확인을 해봤더니 제 것이 맞는 게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저는 더 이상 배려는 관두고 당장 그 도우미 목에 있는 손수건을 풀어 그곳에 적힌 제 이니셜을 보여줬어요. 이거 보세요. 내 거 맞는데요. 제 이름 대문자 따서 새긴 거거든요. 못 믿으시겠으면 제 친동생이 만들어준 거니까 증언도 해드릴게요. 그래요? 글쎄요. 뭐가 어쨌든 저는 남자친구한테 받았을 뿐이라니까요. 의심스러우시면 같이 사는 집주인한테 손수건이 왜 밖을 놔두는지 물어보시던가요.
도우미는 자기 것이 아닌 물건임이 들통났으면서도 오히려 고개를 빳빳이 들고서 저더러 손수건을 갖고 싶으면 가지라면서 쌩 지나가 버렸습니다. 그 순간 손수건에 가려졌던 그 도우미의 목 언저리를 보았는데 검붉게 물든 자국들이 나 있었어요. 그걸 보고서 저는 불길함에 휘말리고 말았죠. 정말 밑도 끝도 없이 설마 내 남편이 저 여자랑? 싶더라고요. 그래서 다른 생각할 겨를도 없이 얼른 집으로 가봤죠. 하지만 남편은 아직 퇴근 전이었습니다. 혹시라도 남편이 귀가해 있었다면 그 도우미랑 저 없는 집에서 뒹굴었다는 증거나 다름없는 현장이 돼버리잖아요. 텅 빈 집안을 보면서 제가 오해했나 안심은 좀 되었지만 그래도 찝찝한 도우미의 발언은 제 마음속에 계속 머물러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순간 제가 손수건 가지고 도우미랑 대화를 할 때 도련님이 그 대화를 엿듣기라도 한 건지 도련님한테서 문자가 오더라고요. 웬 모르는 사람이었는데 시댁에서 베란다를 내다보면 보이는 주차장이 찍힌 모습이었습니다. 그 사진 속에는 아주 자그마하게 남자 여자가 엉켜서 포옹하고 입 맞추는 듯한 형상이 있었어요. 자세한 얼굴은 보이지 않았지만 저는 이 사진의 주인이 남편이란 걸 알 수밖에 없었습니다. 바로 남편의 자차 때문이었죠. 문제는 이 사진이 끝이 아니라는 것이었어요. 그 뒤로도 도련님한테서 여러 장의 사진이 날라왔고 이건 남편과 도우미 사이가 꽤 진전되었다는 것을 증명하는 뜻이기도 했어요. 그러니까 남편은 퇴근을 안 해서 집에 없었던 것이 아니라 여태 빨리 퇴근해서 도우미를 태우고 시댁에 친히 바래다주고 있었던 정황이 설명된 겁니다. 그러면서 늘 그랬던 것처럼 제가 먼저 퇴근하면 자기가 퇴근하는 식으로 상황을 꾸며왔던 거였어요. 그러니 시댁에서 마주쳤던 도우미가 당당했던 것도 자기 남자친구를 들먹이면서 저를 째려보았던 것도 전부 자신과 남편이 불륜을 저지르고 있다는 걸 저한테 도발한 거였습니다. 어이가 없어서 저는 그날 귀가해온 남편을 기다렸다가 사실 진위를 위해 따졌어요. 당신 미쳤어? 우리 결혼한 지 이제 2년이야. 어떻게 도련님 재활 도우미랑 바람을 피울 수가 있어? 나 일 다닐 때 그 여자 이 집에 불러들여서 개짓거리 한 거니? 그 여자한테 내 손수건 묶어준 것도 당신이지. 어떻게 당신이 그럴 수가 있어? 내가 하기 싫다던 결혼을 누구 믿고 따라왔는데. 제 언성에 남편이 처음에는 엄청 당황하더라고요. 하지만 그도 잠시 곧 당당하게 대꾸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조용히 넘어가자. 그래도 네가 며느리라고 아빠가 네 동생 개인 장학금까지 챙겨주는데 이 정도는 눈 감아줄 수 있잖아. 솔직히 한 사람이랑 2년 살았으면 이미 단물 빠진 껌 씹는 거나 마찬가지 아니야? 너도 나 질리지 않아? 우리 동생이라도 만나볼래? 아, 미성년자라 그건 좀 범죄인가? 결혼하기 전 제 발목을 잡으면서 기었던 남자가 맞나 싶을 정도로 남편은 인간 말종 쓰레기가 되어 있었습니다. 착실하게 아내 노릇, 며느리 노릇, 선생 노릇하며 지내왔더니 제게 돌아오는 결과물은 남편의 불륜이었어요. 그 생각을 하니까 배신감을 떠나 남편의 마음에 눈이 멀어 잘못 판단했던 제 자신에게 화가 나더라고요. 남편의 쓰레기 같은 발언을 더 이상 참지 못하고 저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 버렸습니다. 깜짝 놀라서 소리치며 대굴대굴 구르는 남편을 두고서 저는 집을 나와버렸죠. 그리곤 동생 자취방을 찾아가 지냈죠. 그리고 다음날 시댁으로 출근해서 홀로 있는 시모한테 남편의 불륜 사실을 밝혔습니다. 그 불륜 대상이 도련님 도움이라는 것도 알려드렸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시모는 제가 보여준 증거물을 가만히 바라보기만 할 뿐 무반응이더군요. 제 말 이해 못하시겠어요?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고요. 그 상스러운 년이 철판 깔고 이 집 들락거리면서 착한 척하는 도움이라니까요. 어머님이 아끼는 귀한 장남이 무슨 짓을 하고 다니는지 판단이 안 되세요? 그래서 뭐 어쩌라는 거냐? 소송이라도 하고 싶다는 거니? 네가 시작한 결혼이다. 돈 있는 집안에서 이 정도 부정행위도 감당 못할 거면 감히 시작하질 말았어야지. 어머님,
불륜에는 합당한 조건 따위 없는 거예요. 돈 있다고 불륜이 당연한 옵션이면 어머님도 아버님이 불륜 저지르는 걸 가만히 두고 보실 수 있단 말씀이세요? 만약 이 사진 속 주인공이 남편이랑 도우미가 아니라 아버님이랑 도우미면 어머님께서 지금처럼 고고하게 콧방귀만 끼고 있을 수 있겠어요? 그날 저는 시모한테서 뺨 한 대를 더 맞았습니다. 잘못을 한 것도 남편이고 틀린 소리 한 건 시모인데 왜 항상 맞는 거는 저여야만 하는 건지 정말 서러웠어요. 그렇다고 선생 입장인 제가 감히 어르신의 얼굴에 손을 올리지는 못하겠더라고요. 뒤늦게 거실의 소란을 알고 방 밖으로 나온 도련님이 제가 맞는 걸 보고는 시모한테 하지 말라고 대들었으나 그보다 제가 먼저 움직여서 도련님이 더 당황해 버렸습니다. 저도 어른이라고 양보해주는 거 할 만큼 했다고 생각했어요. 그래서 시모가 메고 있는 목걸이를 콱 잡아 빼선 베란다 밖으로 던져버렸습니다. 그 목걸이는 시모가 시부한테 예물로 받은 목걸이란 걸 알고 있었어요. 시모가 그걸 얼마나 아끼는지도 알고 있었고요. 안 그래도 제 돌발 행동에 놀란 시모가 저한테 한 대 더 손찌검을 하려고 하더라고요. 그렇잖아도 저는 속으로 시모가 저한테 한 대만 더 때리면 그 뒤부터 나 또한 인정사정 보지 않겠다고 혼자서 다짐을 하고 있었는데요. 그래서 제가 정당화하기 위해 시모의 손에 한 대 더 맞아주었습니다. 그리곤 저도 바로 시모의 싸대기를 날렸죠. 제가 손을 날릴 걸 예상하지 못했던 시모는 크게 충격받으면서 휘청거렸고 곧장 소파로 넘어져 버렸습니다. 너 지금 시애미를 팬 거냐? 어디서 배운 버르장머리야? 가진 것도 없는 년이. 우리 집에 받아준 것만으로도 넙죽 엎드려 절을 할 것이지. 정신 나갔다고 시애미 뺨따구를 날려? 돈 많은 집안인데 며느리랑 갈등이 이 정도는 될 거란 각오도 안 하셨어요? 고분고분 웃어 넘겨주는 며느리가 필요했으면 끝까지 저는 안 된다고 거절하셨어야죠. 이런 식으로 뒤늦게 노망나짓 할 게 아니라 짐승만도 못한 장남 쥐업해서라도 결혼을 말렸어야죠. 어머님이 며느리한테 이 정도 취급밖에 못 받는 건 어머님이 자초하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저는 남편을 소송하겠다고 떵떵거린 뒤 그날은 도련님 수업을 못 봐주고 바로 시댁을 나와버렸습니다. 그러고는 홧김에 바로 소송장 쓰려고 지하 주차장에 주차해 놓은 제 차에 올라탔는데요. 그러자마자 제 눈앞에 보인 두 형상을 보고 저는 충격의 도가니에 휩싸였어요. 시부와 재활 도우미가 서로 꿀 떨어지게 바라보면서 몸을 맞대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시부 차에서 내린 도우미는 충격적이게도 시부와 다정하게 팔짱을 낀 뒤 애정 행각을 벌이며 지하를 빠져나가기 시작했어요. 너무 놀랐지만 그걸 놓쳐선 안 됐기에 저는 서둘러 차에서 내렸고 영상 촬영을 하면서 둘을 미행했습니다. 둘은 엘리베이터가 아닌 비상구로 향했어요. 문이 닫히기 전 서둘러 문을 붙잡아 저도 몰래 따라 들어갔는데요. 도우미의 코맹맹이 소리와 시부의 짐승 같은 언사가 오가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소름 끼치게 충격이라서 저는 그걸 영상으로 찍으면서도 손이 덜덜 떨렸습니다. 끝까지 다 지켜보지 못한 저는 바로 다시 시댁을 올라갔어요. 집에 들어갔더니 도련님만 있고 시모는 없더라고요. 도련님한테 시모 행방을 물어보니까 시모가 좀 전에 목걸이를 찾으러 밖으로 나갔다더군요. 그래서 바로 베란다 밖을 내다봤더니 정말로 시모가 바닥을 빨빨 기면서 목걸이를 찾고 있었습니다. 제가 어머님 하고 부르니까 시모가 위를 올려다보곤 저를 발견하자마자 토라진 얼굴로 모른 채 했어요. 그리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지상 주차 공간에서 누가 저리 속력을 냈는지 모르겠는데 적정 속력을 어긴 차 한 대 때문에 시모가 사고를 당하고 말았지 뭡니까. 그걸 코앞에서 본 저는 깜짝 놀라 비명을 질렀고 얼른 119 불렀습니다. 시모를 따라 병원까지 도착한 뒤에야 저는 남편이랑 시부한테 연락을 했어요. 처음에는 둘 다 안 받다가 제가 문자로 시모가 교통사고 당했다고 하니까 둘 다 불같이 연락이 오더라고요. 더 웃긴 건 시부는 도우미랑 같이 왔다는 겁니다.
낯짝 정말 두껍다 싶어서 저는 시모의 수술 기다리는 동안 도우미 앞을 막아섰어요. 뻔뻔하게 착한 표정을 만들어내서 시모 수술 경과를 기다리고 있는 꼴이 우스워 보기 힘들었거든요. 속셈이 뭐예요? 돈 많은 남자 하나 꿰어서 천한 신분 승급시키기라도 하고 싶었던 거예요? 어쩜 이렇게 가리는 것 없이 막 뛰어들었을까? 그쪽이 똑똑했다면 이렇게 금방 들통날 짓거리는 안 했을 텐데. 요즘 재활 도우미들은 다 이렇게 대가리가 꽃받친 건가요? 뭐요? 이 여자가 왜 이래? 이봐요, 사모님. 뭘 오해하고 계신 것 같은데 저 지금 사모님이 하는 말 하나도 못 알아듣겠거든요? 지금 큰 사모님 사고 난 게 제 탓이라도 된다는 거예요? 사고 얘기한 거 아닌데? 재발절인가 봐요? 이렇게 큰 반응 보여주면 제가 또 그 부분은 다시 알아봐야겠네요. 그래서 그 깡통머리로 겨우 고른 남자가 누군데요? 젊은 놈? 늙은 놈? 제 말에 도우미는 사색이 된 채로 대꾸 없이 저를 바라봤습니다. 눈동자가 미세하게 흔들리는 게 은근히 통쾌하더군요. 그리고 그 상황에 엉뚱하게도 남편이 제게 슬쩍 나섰는데 남편은 제가 자기의 상간녀로 알고 있으니까 시부한테 자신의 불륜을 들킬까봐 얼른 제 입을 막으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한 번 더 남편의 중심부를 걷어차려고 하자 쫄았는지 알아서 떨어지더라고요. 하지만 시부 표정도 그리 편한 얼굴은 아니었어요. 어딘가 모르게 혼란스러운 얼굴로 저를 보고 계시더군요. 결국 도우미 혼자서만 제 말을 알아듣고는 그만 가보겠다고 자리를 도망치려 했는데 제가 바로 그 여자의 머리채를 잡아 바닥에 잡아뜨렸습니다. 그러니까 진짜 웃기게도 남편이랑 시부가 펄쩍 뛰며 둘 다 도우미를 챙기기 급급하더라고요. 저는 또 그 장관을 놓칠 수 없어서 사진을 찍었어요. 그리곤 제 폰을 뺏으려는 남편에게 시부와 도우미의 비상구 영상을 보여줬고 남편은 폰에서 쩌렁쩌렁 울리는 둘의 은밀한 대화에 그 자리에서 우뚝 굳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영상에서 소리가 새어나가자 시부랑 도우미도 꽤 당황한 눈치더군요. 그 순간 남편이 바로 도우미 멱살 잡고 일으켜서 벽으로 몰아붙였어요. 너 뭐야 이년아. 나밖에 없다고 했잖아. 그런데 저 동영상 뭐야? 여태 내 뒤에서 우리 아빠랑 붙어먹고 있었어? 이거 완전 정신 나간 년 아니야. 당장 어떻게 된 건지 설명해. 뭐라고 변명이라도 해. 남편이 도우미를 사정없이 몰아세우니까 시부가 남편을 잡아다가 귀싸대기를 날려버렸습니다. 감히 누구한테 손을 대 이 썩을 놈이. 네 엄마가 될지도 모를 사람한테 건방지게 어딜 넘본다는 거냐. 설령 세빈이랑 네가 붙어먹었다고 해도 너희 둘은 안 될 사이다. 내가 세빈이 책임질 테니까 더러운 꼴 더 보기 전에 너는 당장 손 떼라. 남편은 자기 상간녀가 자기 아빠랑 그렇고 그런 사이란 사실에 충격 먹어 아무 말도 못했습니다. 시부 뒤에 숨어있는 도우미를 노려보면서도 자기 아빠한테는 감히 덤벼들지 못했죠. 그럴 수밖에 없는 게 남편은 시부의 도움 때문에 재력을 쥐고 있는 거지 혼자서는 그저 대기업 월급쟁이의 빚만 가득한 평민이나 다름없었으니까요. 그리고 시부는 타깃을 변경해 저한테 으름장을 놓으며 당장 제 휴대폰을 내놓을 것을 강요했습니다. 네가 그런 걸 가지고 있다고 한들 바꿀 수 있는 건 아무것도 없다. 네 남편한테서 세빈이 떼어줬으니 오히려 고맙게 생각을 해야지. 내가 지금 네 동생한테도 장학금 꽂아주고 있지 않냐? 그 인정을 생각해서라도 당장 그 휴대폰 내놔라. 이미 어머님이랑 도련님 그리고 이 사람이랑 제 동생한테까지 아버님 동영상 다 보내놔서 제 폰 하나 뺏는다고 아버님 부정행위가 사라지진 않아요. 아버님 지금 단단히 착각하고 계신 거예요. 아버님이 저지른 짓 불륜이고 범죄예요. 도덕성 말아먹은 짓이고 개 잡놈이나 하는 천박한 짓거리라고요. 그런 식으로 대단한 척 포장 좀 하지 마시죠. 구역질 나니까. 이년이 정신 나갔나. 내가 너한테 얼마나 퍼다 줬는데 네 시엠이 설득해서 결혼까지 허락해줬더니 은혜도 모르고. 그러니까 그게 제일 잘못한 거라고요. 누가 결혼 허락해달랬어요? 왜 결혼을 허락해서 제가 이런 꼬락서니를 보게 만들어요?
왜 잘 살고 있는 저를 이런 집구석에 끌어들였냐고요. 저보다 인생 더 사셨으면 아랫사람한테 어른다운 모습을 보여야지 이게 뭐예요, 추잡하게. 제 원망을 모욕으로 들은 시부가 제게 손찌검하려고 했는데요. 그 순간 뒤늦게 남편이 나타나 시부를 막아줬습니다. 남편 꼴이 딱 그렇게 갑자기 제 편을 들어주면 자기가 무슨 정의 사도라도 되는 줄 아는 것 같더라고요. 이제 와서 제 편에 서서 도움이랑 자기 아빠를 배척하는 남편을 보고도 기가 찼습니다. 시모가 수술실을 나오고 병실로 옮겨졌을 땐 이미 상황이 걷잡을 수 없게 커져 있었어요. 다행히 큰 사고는 아니었던 시모가 상황을 모르고 지나칠 수 없게 제가 병실의 도우미를 붙잡고 있었고, 도우미 때문에 벗어날 수 없던 시부는 저를 죽일 듯이 노려봤습니다. 그리고 저는 깨어난 시모에게 모든 사실을 밝혔어요. 정신을 차리기도 버거웠을 텐데 거기다 대고 저는 더한 정신적 충격을 드릴 수밖에 없었죠. 아직 입을 떼지 못한 시모는 용케도 알아듣긴 했는지 충격을 먹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어머님이 아버님이 해준 목걸이 아끼느라 몸살이고 있을 때 아버님은 이미 다른 걸 아끼고 계셨더라고요. 어머님이 각오했어야 한다는 부정행위 직접 겪으니까 어떠세요? 이런 상황에 굳이 알리는 제가 원망스러우세요? 어머님 이렇게 만든 것도 제가 볼 땐 저 사람들 짓 같거든요. 시모는 한동안 더 말을 잃고 있었습니다. 일부러 말을 안 하고 있는 거였더라고요. 시부랑 남편이 막 변명을 한다고 시끄럽게 병실에서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시모가 갑자기 휴대폰을 찾더니 출장 변호사를 불렀습니다. 변호사까지 부른 상황에서 더는 시부랑 도우미가 도망치는 건 무용지물이었어요. 시모는 자신의 교통사고 경위까지 알아보기 위해 개인 변호사에게 부탁을 할 생각이더군요. 도착한 출장 변호사를 보고 저는 그만 저대로 따로 소송을 하기 위해 자리를 뜨려고 했습니다. 그러자 시모가 제 손을 붙잡으면서 그제야 입술을 뗐는데요. 너도 소송할 거면 이분한테 맡기거라. 제대로 뽕 뽑게 해줄 거다. 그리고 그동안 널 오해해서 미안하구나. 내가 그동안 너한테 빚진 상처들이 꽤 많을 텐데 지금 당장 용서해달라는 거 아니야. 그냥 조금이나마 내가 진심으로 사과하고 싶다는 걸 알아줬으면 해서 그러는 거니 내 변호사 도움 받거라. 갑자기 시모가 베푸는 인정에 무슨 속셈인가 싶었지만 시모가 제게 그동안 되지도 않는 억측 부려서 미안하다고 진심으로 사과하길래 좀 당황스러웠습니다. 그러면서 제게 개인 변호사를 정말로 붙여주었고 변호사 선임비까지 자기가 다 부담하겠다고 했어요. 이제 와서 그런다고 제 마음속 상처가 아물지 않는다고 했더니 시모가 다 안다면서 용서를 바라는 게 아니니 구차하게 빌 기회는 달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저는 결국 시모의 뜻을 받아 어려운 형편의 비싼 변호사를 무상으로 얻을 수 있었습니다. 눈앞에서 벌어지는 법적 절차에 남편이랑 시부가 시모한테 뒤늦게 사정을 하기 시작했는데요. 알고 보니 시부랑 남편이 사치 부릴 수 있었던 것도 전부 시모의 재력 때문이었더라고요. 넉넉한 집안이었던 것도 온전히 시모의 형편이었지 남편이랑 시부는 평범한 경제력의 가정이었다고 합니다. 시부가 불륜녀를 꿰어낸 것처럼 시모도 그만 시부의 뱀 같은 유혹에 넘어가 버린 피해자였던 거예요. 시모가 시부를 만나기 전 남편이랑 사별을 했는데 그 전 남편의 친구가 시부라고 했어요. 정말 부정하게도 시모가 사별을 하자마자 시부가 시모를 눈독 들여서 마음을 다 내줄 것처럼 위로하고 잘해줬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시부는 어떻게 보면 불륜이 상습인 셈인 거였어요. 그리고 제 남편 말인데요. 시모가 아무리 시부의 자식을 제 자식으로 품으려고 해도 남편은 시모에게 반감만 있었다고 했어요. 남편이 시모의 돈을 전부 시부가 해주는 걸로 합리화하면서 자기는 자식으로서 아빠한테 받을 거 다 받고 자랐을 뿐이라고만 생각했다네요. 참 복잡한 가정사였는데 저는 이걸 그 병실에서 처음으로 들었습니다. 결혼 생활 2년 동안 전혀 몰랐던 사실이었으나 실은 굳이 제가 따로 궁금해하지도 않았던 부분이었어요.
어쨌든 시부랑 남편 그리고 그 둘의 상간녀까지 저와 시모에게 나란히 소송당했고 그들은 본 위자료의 2배나 되는 커다란 빚을 떠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시모를 차로 들이받은 범인은 정말로 우연이 아닌 만들어진 계획이었더라고요. 무섭게도 상간녀가 시부 옆자리를 차고 들어가기 위해서 사람을 사들여 청부를 했던 일이었다는 것까지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아마 상간녀는 그 집안의 돈줄이 시모라는 점까지는 몰랐던 것 같네요. 그렇게 거액의 위자료를 손에 얻고 이혼을 하게 된 저는 당황스럽게도 시모 덕을 본 덕분에 동생과 좋은 아파트 하나는 마련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남편이랑 시부는 당연히 저한테 인간 이하 수준의 사람이었는데 실은 시모도 제게 별반 다를 게 없는 존재였거든요. 근데 시모 덕분에 위자료를 진짜 제대로 뽕 뽑아서 받은 셈이었기에 한편으론 고맙기도 했습니다. 그렇다고 시모를 용서할 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감사 인사는 없이 그동안 제가 받은 상처에 대한 빚이라 생각하고 그 집안에서 얌전히 나오려고 했습니다. 그런데 모든 처리를 끝내고 제가 신혼집을 떠나게 되었을 때 시모한테서 따로 연락이 오더라고요. 뜬금없이 밥이라도 먹고 가라고 하길래 마지막으로 시댁을 방문했었거든요. 거기서 저는 본래 제게 천사였던 시모가 다시 나타난 줄 알았습니다. 시모는 상다리가 부러질 듯 식사를 차려서 저를 귀한 대접해줬고 그 자리에서 다시 한번 제게 사과를 했습니다. 어른이 고개를 숙이길래 얼마나 당황했는지 몰라요. 내가 너한테 무슨 짓을 했는지 모르겠다. 아무리 그래도 사람이 사람한테 그런 지저분한 짓은 하면 안 되는 거였는데 열심히 사는 애 괜히 끌어들여서 못난 꼴을 보여버렸네. 나만 당하고 말면 될 일을 너까지 고생시켰어. 미안하다. 어머님께서 먼저 사과해 주시니 마음은 풀리지만 솔직히 바로 용서하겠단 말씀은 못 드리겠어요. 그래도 한 가지는 말씀드리고 싶네요. 어머님 덕분에 그 쓰레기 같은 인간들 더 시원하게 깔아뭉갠 것 같아서 그건 감사드려요. 내가 너한테 저지른 횡포에 비하면 아무것도 아닌 거지. 네가 평생 나 용서 안 한다고 해도 나는 평생 너한테 미안한 마음 안고 살 것 같아. 그러니까 내 도움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손 내밀어 줬으면 좋겠어. 시임이었던 사람인 게 불편하면 우리 막내 학부모라고 생각해도 좋고. 시모는 원래 제게 나빴던 사람이 아니었잖아요. 과거에 제게 무척 친절했던 학부모였단 생각이 들자 저도 마음이 더 풀리더라고요. 심지어 시모가 저한테 자신이 받은 위자료의 일부까지 떼어주려고 했어요. 당연히 처음엔 완강하게 만류했지만 시모가 남한테 몹쓸 죄 짓고 편하게 발 뻗고 못 잔다면서 자기 마음 조금이라도 편하자고 돈으로라도 주는 거니 받으라 하길래 그 뇌물까지 받고 말았습니다. 그 때문에 저는 비록 며느리로서는 끝이 난 사람이지만 도련님 홈스쿨은 끝까지 도맡아 주기로 했어요. 시모가 그렇게 바랬던 무상으로 제가 선뜻 먼저 제안을 했죠. 사실상 시모가 떼어준 위로금이 많아서 월급을 선불로 다 당겨받은 셈이나 다름없었거든요. 여기서 월급까지 받는 건 저야말로 두 발 뻗고 못 잘지도 모를 일이었죠. 저 또한 어르신한테 손찌검하고 폐륜적인 발언을 많이 발설했으니까요. 맞다. 이건 도련님이랑 수업을 하다가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인데요. 도련님은 제 남편은 물론 시부의 불륜까지도 알고 있었다고 하더라고요. 남편이랑 시부가 번갈아 가면서 시모 외출했을 때를 틈타 도움이랑 애정행각하는 걸 봤다고 하는 거 아니겠어요? 말을 못했던 건 표면적으론 자신이 아직 미성년자기 때문에 가정을 파탄내고 홀로 서게 할 수 없었기 때문이었고 실상은 시모 또한 이 사실을 다 알고 있었기에 차마 자신의 엄마를 위해서 나설 수가 없었다고 했습니다. 시모가 알고 있었던 게 무슨 말이냐고 했더니 도련님이 당황스러운 사실을 하나 알려주었는데요. 제가 그 집에 선생으로 들어가기 전부터 재활 도우미가 시댁을 들락날락하고 있었던 건 알고 있던 사실이래요.
그런데 재활 도우미가 자기한테 집안 여건에 대해서 이러쿵저러쿵 묻더라는 게 아니겠습니까? 뭐 집에 목돈은 얼마나 있냐? 주로 누가 경제권을 가지고 있냐? 누구 힘으로 이 집안이 굴러가는 거냐 등등. 도련님이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살살 구슬려서 도우미가 어린의 입을 통해 시댁을 사전조사하려고 했답니다. 거기서 도련님은 머리를 한 번 더 굴렸대요. 자기 기준에서 시부랑 남편이 자기 집에 빈대처럼 들러붙어 마음대로 자기 엄마 재력을 쥐고 누리는 게 마음에 안 들었다고 해요. 미성년자가 힘이 없어서 그렇지 힘만 생기면 시부랑 남편을 당장 떼어놓을 생각이었더라고요. 그래서 그 계획에 도우미를 이용하기로 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도우미에게 이 집안의 실세는 시부랑 남편이라고 엉터리로 알려주곤 도우미가 시부랑 남편에게 알랑방귀 끼도록 손수 도왔대요. 그런 과정에서 제가 등장을 했고 남편이 제게 빠져 한눈 파는 바람에 도련님 계획에 순간 차질이 생겨 이 길을 빙빙 둘러오게 된 거라고 했습니다. 그제야 저는 도련님이 지난 수업 때 제게 쪽팔리네 어쩌네 하면서 의미심장한 발언을 했던 것이 이해되더라고요. 도련님은 뒤늦게나마 제게 이런 사정을 미리 언질해주지 못해 이런 더러운 꼴에 섞여들게 한 것이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렇네요. 도련님이 미리 언질을 줬다면 제가 이 집에 시집을 가는 일은 없었겠네 라는 생각이 순간 들긴 했어요. 하지만 뼈를 깎는 고통을 느꼈기 때문에 제 손에 부가 쥐어진 게 아닌가 싶습니다. 이미 지나간 일이고 제게 일어날 일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해요. 이렇게 보낸 시간마저도 다 제 삶의 미천이 아니겠습니까? 1년이 지난 현재, 더 이상은 그들을 원망하고 있지 않아요. 원망이 남았을 만큼 그 사람들을 기억하고 있지 않거든요. 도련님은 대학을 입학했고 제게 한 번씩 안부 인사가 오긴 하지만 시무랑은 따로 연락을 하고 있지 않습니다. 전 남편도 빚더미 갚아줄 사람이 없어서 한 번씩 제가 아닌 제 여동생한테 연락을 해 저를 좀 만나게 해달라 부탁하기도 했는데요. 이 자식은 빚이 있는 와중에도 번호를 바꿔서 연락할 정신이 박혀있나 보더라고요. 그냥 여동생한테 대꾸 말고 바로 차단하라 시켰어요. 그러니 이제는 전 남편 흔적도 점점 없어지더군요. 시간이 약이라는 말이 정말 진부한 말이란 걸 알면서도 맞는 건 맞는 거더라고요. 그 집안 사람들이 저랑 지독하게도 엮여있던 사람들이 맞나 싶을 만큼 현재는 제게 아무런 영향도 끼치지 않는 남이 되어버렸잖아요. 그 인간들 때문에 오물범벅이 될 뻔했던 제 인생도 그들만 없어졌을 뿐인데 진흙 속의 연꽃처럼 참 예쁜 일상이 드러났습니다. 이젠 가진 돈으로 좀 더 알차게 살면서 남은 진흙마저 털어내려고 해요. 앞으로 제 인생에 얼마나 많은 흙길이 펼쳐질지 모르겠으나 시간이 약이라는 뻔한 위로를 기억하면서 험한 인생 잘 살아가 보도록 하려고요. 모두들 각자의 속도에 맞게 인생길 걸어 나가면서 예쁜 연꽃으로 마무리되는 삶을 살기를 간곡히 바랄게요. 그럼 지금까지 이혼녀의 속사정 들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평안한 하루 보내셔요.